지난 시간에는 까마귀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리들입니다. 록시 발데스는 옛 지구가 조금 더 스페터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양서류들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보겠습니다. 대략 2억 5200만 년 전, 지구의 옛 생명체들이 패권을 두고 끊임없이 상징하던 때 세 그룹의 생물들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의 조상인 단국류, 즉 원시포유류였고, 두 번째는 양서류로서 물속 동물들이 육지에 상륙했을 때 갈라져 나온 동물들이며, 마지막은 이 대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신종 이국류, 즉 파충류였다. 파충류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구 생물 중의 8할 이상이 사라져버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량 절멸 사건,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현상들과 그로 인한 건조한 기후의 형성 덕분이었다. 양서류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습기가 필요했고, 대사율이 높은 단국류 또한 건조한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다. 파충류는 승리의 대가를 누렸는데, 그들이 지구의 육상을 지배하던 시기를 두고 훗날의 인간들은 공룡들의 시대라 불렀다.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에 우리의 조상과 양서류는 단지 그들의 그림자 뒤에서 설설 기며 숨어 살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KT 대멸종은 우리 조상 단국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다. 굴 속에 숨어있던 조상들은 나무를 탔고 이윽고 그들의 말례 중 하나인 우리 사람들의 시대가 열렸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을 통치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그런데 만약 운명이 다른 쪽으로 작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세상이 조금만 더 습하고 눅눅했다면, 그리하여 단국류나 양서류에게 조금 더 이루었다면 어땠을까? 파충류가 아니라 양서류가 먼저 지구를 지배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암피테라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정에서 출발한다. 기원전 2억 5천만 년 즈음에 트라이아스기 전기, 오늘날의 개구리들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트리아도 바트라쿠스 속이 등장했다. 오늘날의 개구리와 도롱뇽 계통의 조상인 이들은 몸 길이가 10cm 정도였고, 오늘날의 개구리와는 달리 어쩌면 성체가 되어서도 꼬리를 보존했을 수 있다. 오늘날의 개구리들이 점프의 명수인 것과 달리 이들의 뒷다리는 단지 물에서 장구를 치는 수준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이들의 후손이 오늘날의 개구리와 흡사한 골격 구조를 지닌 채 점프와 착지에 있어 능수능란하게 되는 것은 이로부터 무려 수천만 년이 지난 뒤였다. 1억 9천만 년 전 무렵 쥐락이 전기에 이르러 높이 뛰어오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프로살리루스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기원전 2억 1천만 년 즈음에 몸길이 40cm가량의 거대한 원시 개구리가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노바바트라쿠스과의 첫 번째 구성원들이었는데, 실제 세계에 존재했던 7천만 년 전의 초거대 양서류 베엘제부 포석과 비견할 만한 크기다. 이들 원시 개구리들은 당대의 가장 거대한 포식자 중 하나로서 늪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이 원시 개구리들의 후손들은 곧장 다양한 생태적 지위를 손에 넣으며 여러 모습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1억 8천만 년 전 쥐락이 중기 대리석 스냅애플이라는 종이 등장했다. 이들은 나뭇가지를 매우 은밀하게 기어다니는 열대우림의 추적 사냥꾼들이다. 우리 세계선의 카멜레온처럼 예측하기 힘든 움직임과 피부색의 패턴은 사냥감들의 방심을 사는데 특화되어 있다. 휴식을 취할 때 이들은 다리를 몸 안으로 밀어넣고 나뭇가지에 밀착하여 스스로를 나무 이파리로 위장한다. 사지가 몸의 아랫부분으로 모여있는 1억 7천만 년 전의 거대 습윤구리는 비록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분명 갈대밭 무성한 소택지 평원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거대 포식종이다. 파충류는 일찍이 폐를 포함한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체중을 지탱하는 늑골을 발달시켰지만 우리 세계선의 많은 양서류는 그러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부 양서류는 폐 대신 피부로 호흡하고 늑골 대신 근육과 여타 골격을 발달시켜 내장을 보호한다. 이 거대 습윤구리들 또한 근육과 쇄골을 더욱 발달시켜 후손들에게 늑골의 부재를 보완할 만한 요소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서 이들은 개구리 특유의 민첩함을 크게 희생시켜야만 했다. 거대 습윤구리들은 소가족 단위로 살며 암수가 갈대 속에 파낸 움푹한 곳에 울챙이 둥지를 만든다. 이들은 둥지 주변의 영역을 지키며 위협을 받으면 턱과 벼슬 들이밀어 적을 방해해낸다. 이들의 가장 큰 적수는 파충류나 단국류 스캐빈저들이다. 거대 습윤구리의 화려한 색상은 어색해 보이지만 이 세계의 산천초목은 우리 시대의 것과 그 색상과 모양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대전쟁은 육상동물들 뿐 아니라 균류와 식물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암피테라 세계에서의 늪지 환경은 엽록소의 덜 의존적인 새롭고 화려한 곰팡이들로 대체되었고, 따라서 이 개구리들을 둘러싼 환경에는 초록 일색인 우리 세계와 달리 훨씬 더 다양한 색조가 존재한다. 이들의 특징적인 코스염은 본래 성적 과시를 위해 발달했지만 새들의 깃털이 발달한 것과 흡사하게 언젠가는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갖게 될 것이다. 1억 6천만 년 전에 등장한 거대 습윤구리의 근현종 저지대 도구스는 마찬가지로 몸을 땅으로부터 들어올려 소택지의 갈대 너머를 볼 수 있었으며 더 빠르고 민첩해졌다. 이들은 무리지어 사는 초식동물로서 원시 육식 개구리들에게서 물려받은 치열과 올챙이 쪽의 유생형질인 케라틴 부리를 활용해
갈대와 곰팡이를 섭취한다. 저지대 도구스의 가장 큰 포식자는 바로 근현종인 거대 스뷸구리다. 그러나 도구스는 스뷸구리보다 훨씬 크기에 스뷸구리들은 도구스 무리를 따라다니며 늙고 나약해 뒤처지는 개체를 골라 사냥한다. 우리 시대의 청개구리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날쌘 프로겟들은 1억 6천만 년 전에 등장한 원시 개구리들의 후예로서 나무 위 생활에 적응했다. 이들은 약간의 점프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주로 끈적한 발가락 빨판을 활용해 나무를 기어오른다. 이들이 가진 어두운 색은 야간에 더 잘 숨게 해주며 밝은 반점은 이 시기 나무 꼭대기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발광성 균리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다. 1억 4천만 년 전에 얼룩덜룩한 이 빨판 덩어리는 줄무늬 빨판 덩어리로 가자미나 넙치처럼 특수한 생활 양식으로 인해 신체 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가해진 생물이다. 이들은 조상인 대리석 스냅애플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고 어릴 때에는 생활 양식 또한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이 성체가 되면 매우 충격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이들은 곤충이 많이 날아다니고 습도가 적당하고 그늘이 지어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낸 뒤 그곳에 몸을 고정한다. 이렇게 나뭇가지의 자리를 잡으면 이들의 빨판 덩어리 신체가 몇 주에 걸쳐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팔과 다리는 몸 안으로 말려 들어가다가 이내 흡수되고 눈은 거의 극단적으로 입과 수평이 되도록 이동한다. 이들은 마치 따개비처럼 제자리에 고정된 포식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일생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기에 발사체인 혀가 닿는 범위 내의 곤충들만으로도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이들의 혀는 카멜레온처럼 발사되어 몸 길의 몇 배가 되는 사정거리를 지닌다. 이들은 이끼나 배설물로 위장하여 사냥감으로부터 은신한다. 이들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거의 말려 들어가 흡수된 팔다리를 힘겹게 움직여 자세를 바로잡거나 짝짓기를 하거나 그늘을 찾을 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이들은 종종 서로 모여 살아 거대한 라즈베리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1억 2천만 년 전 줄무늬 빨판 덩어리로부터 진화한 열대 푸른들의 삶은 척추동물이 그들의 특징을 대거 잃어버리고 마치 자포동물처럼 변해버린 독특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들은 올챙이 시절에는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다가 그 순간이 오면 어떤 장소, 이를테면 바위나 물에 잠긴 통나무 같은 것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그곳에 고정돼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올챙이는 팔다리를 발달시키는 대신 꼬리 부분으로 자리에 밀착해 진공 상태를 형성하고 눈은 서서히 피부로 덮여 오로지 빛과 어둠의 차이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뼈는 위축되고 분리돼 흔적만 남고 마치 멍게처럼 뇌를 소화시켜 인지 능력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지방과 단백질을 얻어 인생의 이막을 재설계한다. 이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 발달한 혀를 뻗어 작고 끈적한 섬유를 확장시킨다. 이 기괴한 형태의 혀로 수면을 훑어 플랑크톤과 여타 부스러기들을 섭취할 수 있다. 이들은 무성생식을 한다. 각 자손은 어미의 동일한 복제본이고 유생 형질인 올챙이 쪽의 아가미를 잃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수생생물로 거듭났다. 1억 2천만 년 전의 나무 프릭셀은 우리 세계선에서는 비할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암피테라 세계의 가장 급진적 변화를 겪은 생물종 중 하나이다. 요가하는 개구리라고도 알려진 이들은 습관성 이족 보행을 하는데 독특하게도 앞다리가 변해 이족 보행의 주요 지지 구조를 형성하고 흉골이 골반의 역할을 대신하며 뒷다리는 위로 꺾여 있다. 이들의 치열은 잡식성 식단에 맞게 진화했고 두개골 앞쪽에는 날카로운 부리가 발달했다. 프릭셀의 해부학적 형태는 익룡 화석과 마찬가지로 기괴해 보이지만 이들이 적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면을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뒷다리와 기다란 손가락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이들이 우리의 세계선에 빈팔 원숭이처럼 기묘한 공중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나무를 활용한 복잡한 3차원 이동은 이들에게 인지적 부하를 일으켜 지능의 상승을 추동했다. 프릭셀의 뇌는 비교적 거대하며 이들은 도구를 사용하고 복잡한 사회관계망을 발달시켰다. 이들의 지능 수준은 마치 우리 세계의 침팬지 정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서류의 이질적이고 외계적인 지능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판별하기란 매우 어렵다. 1억 1,700만 년 전 잔혹하고 효율적인 포식자 무리로서 서로 협력 활동을 통해 초식동물을 사냥한다. 이들은 유생 형질인 올챙이 쪽 꼬리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근육과 힘줄로 뻣뻣해진 이 꼬리는 색이 변하거나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다. 이 꼬리는 갑작스럽게 색을 변하거나 꿈틀거림으로써 피식자 동물들을 겁에 질리게 하거나 몰이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들의 꼬리 색과 패턴은 친족 그룹에 따라 매우 독특하며 세대 간에 있어서도 급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어도 개체별 고유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이 꼬리는 영역 싸움과 성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다. 이들의 뻗어있는 수염은 사실 혈액이 가득 찬 진피로서 공기 중의 미립자와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들어차 있다. 이 놀라울 정도로 민감한 수염은 전투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는 수축해 줄어든다. 지성은 매우 복잡하여 정의하기 힘든 개념이다. 우리에게 너무 이질적인 생물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지성을 지닌 종을 지각적 추론과 추상적 언어이해 그리고 도구 사용 능력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적어도 그러한 기준에 있어서 온대 프리플은 명백한 지성체다. 그들은 조상인 나무 프릭셀로부터 발달한 지적 능력을 물려받았고 도구 기술은 예술과 문화 방면으로 확장되었다. 그들의 문화는 인간의 것만큼이나 방대하므로 생물학적 측면을 먼저 보자면 우선 그들은 소리를 내어 의사소통한다. 인간이 성대를 떨어 발성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인후낭을 떨어 마치 훨씬 더 정교하게 암호화된 모스부호처럼 들리는 울음소리를 낸다. 이들의 턱은 발성에 관여하지 않기에 모든 프리플은 말할 때 입을 굳게 다문 채 마치 복화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부족한 얼굴 근육으로 인해 표정 대신 자세나 몸짓 그리고 미세한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전달한다. 프리플의 번식은 암컷이 개인 부화조에 서너 개의 알을 낳은 뒤 부화할 때까지 보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화한 올챙이는 공동 양육장으로 옮겨져 공동체의 다른 올챙이들과 함께 헤엄치며 경쟁한다. 공동 양육장으로 옮겨지기 전에 올챙이들에게는 가문 특유의 장식, 대개 꼬리에 다는 피어싱이 부착된다. 우리 세계의 많은 양서류와 마찬가지로 올챙이들은 경쟁심이 매우 강하고 종종 서로를 잡아먹는다. 이런 잔혹한 유생 시절을 거쳐 살아남은 개체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이전에 부착된 표식을 기반으로 원래의 가문에 복귀한다. 이들은 시낭송과 육체적 전투를 결합한 종교 의례와 격렬한 토론, 그리고 향정신성 균류를 섭취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양서류의 생리학적 한계로 인해 우리처럼 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없다. 우리가 가진 포유류의 폐는 거의 밀폐된 동굴에서 모닥불을 피워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지만 이들의 호흡 계통과 피부는 약간의 연기에만 노출되어도 중태에 빠질 수 있다. 대신 이들은 식물 거름에서 발생한 열을 활용하고 특출난 원예 기술로 각종 식물들을 경작하여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들은 삽돔불이나 장갑을 낳는 애완동물 등을 기른다. 프리플의 마을은 종종 잠재적 포식자들을 피해 곰팡이 숲의 높은 캐노피에 매달려 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인 나무 프릭셀만큼 민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끔씩 네 발로 보행하며 우리 세계선의 오랑우탄처럼 날렵하게 나무 사이를 움직일 수 있다. 심지어는 6m나 되는 거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날렵함은 점차 정주 생활의 자리를 잡음에 따라 사라져가고 있다. 저지대 도구수의 후손인 거품 낭비자들은 대부분의 거대 양서류 동물군이 생존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툰드라 기후에서 살아간다. 이들은 그 포식자 없는 피난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이름의 유래가 된 거품을 뿜어내며 추위에 적응한 것이다. 그들의 등에 나 있는 구멍에서는 몸을 뒤덮는 두껍고 젤리 같은 점액질 속으로 계속해서 공기를 뿜어낸다. 그 결과 그들의 등에는 두꺼워서 때로는 우뚝 솟은 것처럼 보이는 단열의 거품 덮개가 형성된다. 거품은 구조 내부에 열을 가두어 마치 북극곰이 북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낭비자들의 목숨을 구한다. 이들은 똘똘 뭉쳐 열을 공유하는 유목적인 무리를 유지하며 가장 어리고 약한 개체가 가장 따뜻한 무리의 중앙에 위치한다. 7천만 년 전에 분체 고볼린과 서식지 로르지는 공생관계를 맺었다. 서식지 로르지는 일찍이 냉혹한 툰드라 생활을 포기하는 대신 남쪽의 건조한 초원지대에 적응한 거품 낭비자의 일부 분파로부터 진화했다. 그들의 거품 생성 시스템은 대신 건조한 시기에 수분을 적응하는 지방 덩어리로 변했다. 그러나 서식지 로르지의 조상들은 포식자에게 매우 취약해 멸종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다행히도 옛 줄무늬 빨판 덩어리들의 일부 후손들은 이 서식지 로르지를 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로르지는 많은 다른 초식동물과 마찬가지로 빨판 덩어리들이 좋아하는 각종 기생곤충들을 끌어들였고 코뿔소에게 달려드는 소등쪽이 새처럼 곧 빨판 덩어리 군락이 로르지의 등허리 위에 형성되었다. 근체 고볼린은 스펀지같이 부드럽고 신경이 없는 로르지의 혹 속에 마치 미어캣 굴 같은 군락을 만든다. 그들은 이 움직이는 성체 위로 머리를 빼꼼 내밀고 상시 360도 사주경계 태세를 유지한다. 만일 위협 신호가 감지된다면 고볼린은 즉시 집주인인 로르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 위험을 회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고볼린들은 요새에서 나와 단체로 외부 침입자에 결사항전하며 그들의 성체를 지켜낸다. 이러한 공생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 로르지의 혹은 과성장하도록 진화했다. 말인즉 로르지의 혹은 고볼린에게 꾸준하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만일 로르지의 혹에 건강한 고볼린 입주민들이 없다면 과성장한 혹으로 인해 로르지는 꼼짝도 할 수 없게 되고 이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들의 공생은 우리 세계선에서도 그리하여 공룡을 쓸어냈듯 대략 6,500만 년 전에 거대 운석이 떨어져 이들을 완전히 지상에서 멸종시켜버리기 전까지는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하늘은 양서류와 거리가 멀다. 신진대사가 낮은 변온동물인 양서류는 비행 능력을 키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암피테라 세계의 하늘은 거대한 곤충과 새와 흡사하게 생긴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구리는 점프의 명수고 우리 세계선에도 활공을 하는 개구리가 존재하듯 암피테라의 세계에서도 활공 능력을 극단적으로 발달시킨 개구리가 등장했다. 대략
약 7200만 년 전 등장한 이들 80알루는 오래전에 날씬 푸르겟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곰팡이 숲의 포식자다. 이들은 사냥을 위해 날카롭고 강력한 발톱으로 나무를 오르고 뒤쪽으로 거의 밀려나와 있는 눈을 통해 기어오르는 동안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볼 수 있으며 먹이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일단 이들이 목표를 포착하면 거꾸로 다이빙을 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들의 발가락 사이에는 특수한 막이 있어서 하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입을 풍선처럼 부풀림으로써 마찬가지로 낙하산처럼 하강 속도와 궤적을 조절하여 먹이 위에 곧장 착지하여 감싸 안고는 잡아먹는다. 다소 기괴하게 보이지만 이는 시조새와 같이 우리 세계선의 옛 비행동물들이 처음으로 비행 능력을 획득했을 때와 양상이 별반 다를 바 없다. 6천만 년 전 균류군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무들의 숲은 최초의 프레곤, 원시스테 프레곤들이 포효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평원 불프렁크로부터 진화한 이들 스테프레곤은 암피테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드라코부포과는 주로 거대한 육식동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개체가 광활한 영역을 유하기에 북미 대륙 전역에서 이들은 고독한 포식자로서 생태적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들 스테프레곤은 급변하는 주위 환경에 발맞추어 조상들의 생활 양식으로부터 일정 부분 거리를 두어야만 했다. 이들이 살던 시대의 지구는 중생대보다 비교적 건조하였기에 조상들이 살던 습한 평원 대신 건조한 관목림과 온대 곰팡이 숲이 나타났다. 무리지어 살던 육식성 조상들과 달리 고독하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이들의 생활 양식은 마치 겨울잠을 위해 지방을 축적하는 우리 세계에 곰들을 보는 듯하다. 이들의 위대한 시대는 빙하기가 찾아오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다. 사냥감이 부족하고 여타의 위협도 부지한 고립된 섬 환경에선 항시 고칼로리를 요하는 육식동물들이 브라우징 초식동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세계선에서는 테리지노사우루스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그리고 암피테라 세계에선 기원전 4천만 년 즈음에 살던 놀랍도록 화려한 경이 프레곤이 그러했다. 통상적인 프레곤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이 화려한 프레곤들은 조용하고 평화적인 초식동물로 작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나무의 곰팡이를 먹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이들이 주로 먹는 곰팡이의 칼로리가 매우 낮은 탓에 이들은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먹는 데 집중해야 하며 마치 중마 같은 쭉 뻗어있는 다리로 우아하게 늪지를 헤쳐나간다. 경이 프레곤들은 알덩어리를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 올챙이가 부화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면 부모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으며 올챙이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따라서 유체 중에서 성체로 성장하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2천만 년 전의 제한 프레곤, 크기가 9m에 육박하는 이 드라코부포 렉스종은 암피테라 세계에서 이제까지 가장 거대한 육상 육식동물이다. 이들의 파멸적인 식사량은 개체당 약 300에서 500제곱마일의 광대한 영역을 유할 정도이며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또 다른 제한 프레곤 개체일 뿐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같은 종의 다른 개체로부터 영역을 방어하는 데 사용한다. 이들의 충돌은 지상 최대의 장관이나 결코 보기 힘든 모습이다. 대부분의 다툼은 지난한 탐색전과 허세 섞인 위협만으로 끝난다. 이들은 목과 코와 등에 있는 주머니와 콧수염처럼 생긴 진피와 꼬리를 한껏 부풀리고 붉게 물들인다. 이들은 거구의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높은 쇳소리로 누가 더 크고 무서운지 경쟁하는데 만일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으면 거대한 엄니와 벼슬로 강하게 충돌하여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프레곤의 옛 조상인 거대 수분구리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강력한 쇄골 구조는 이들의 거대한 덩치를 지탱하고 무게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의 패권은 짧은 기간만 유지됐다. 우리 세계선의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들은 개체수가 적고 번식력이 약했으며 막대한 양의 칼로리를 요구했다. 따라서 약 275만 년 전에 닥친 빙하기에서 이들이 살아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이 속한 드라코부포과 즉 프레곤들은 여전히 그들의 친척인 북극 프레곤들에 의해서 명맥을 이어나갈 것이다. 260만 년 전 빙하기의 툰드라를 어슬렁거리는 북극 프레곤 무리는 모든 면에서 추위에 완벽하게 적응한 개구리들이다. 매끄럽고 낮게 엎드린 듯한 몸은 체온을 빼앗는 찬 공기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두꺼운 가죽과 풍부한 지방층은 귀중한 열과 수분의 손실을 방지한다. 눈과 귀는 바람이 닿는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 작아졌다. 무엇보다 가장 독특한 적응은 바로 몸 아랫면에 중요한 장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패딩처럼 되어 있는 두꺼운 털 코팅이다. 털의 가닥은 각각 혈액, 지방, 살점으로 가득 차 있는 두꺼운 진피로서 프레곤의 몸에 열을 가둬둔다. 이들은 눈더미 속에 웅크려 아무것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가죽만을 드러낸 채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폭풍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이로운 추위 적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암피테라 세계의 빙하기가 우리 세계선의 빙하기보다는 덜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프레곤을 비롯한 양서류 거대 동물군의 적응 범위는 우리 세계선의 포유류들만큼 북쪽으로 나아갈 수 없다. 비록 양서류가 암피테라 세계를 지배하나 여전히 양서류는 포유류만큼 효율적인 체온 조절 메커니즘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세계선의 많은 양서류들은 겨울잠 상태에 들어가 긴 겨울을 몇 달간이나 버틸 수 있다. 이는 암피테라 세계의 이온 두꺼비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추위에 취약한 거대 양서류 동물군이
대거 쓸려나가는 잔혹한 빙하기였다. 단 몇 개월이 아닌 몇 년씩이나 지속될 수 있는 긴 겨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온 두꺼비는 우리 세계선의 그 어떤 양서류보다 효율적인 동면 능력을 발달시켰다. 이들은 깨어있을 때 광대한 양의 초목을 섭취하며 주변 환경을 완전히 황폐화시킨다. 그들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동시대 가장 사나운 포식자들조차 이온 두꺼비를 감히 노리지 못한다. 이들의 암수는 서로 우렁차고 낮은 주파수를 지닌 울음소리를 내서 짝짓기를 한다. 이들의 알은 얼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에 놓이고 수많은 올챙이들 중에서 일부만이 살아남아 해당 지역 육식동물의 주식이 된다. 간신히 살아남아 성체가 된 이온 두꺼비에게는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 기온이 낮아지면 이온 두꺼비는 땅속을 파고 들어가 웅크릴 만한 작은 구멍을 만든다. 이후 충격적이게도 이온 두꺼비는 완전히 얼어붙어 냉동 상태가 된다. 사실 이들은 얼지는 않는다. 이들의 체내에서 여러 부동액 화합물과 단백질이 생성되어 일종의 세포 동결 보호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 봄이 올 때까지 끝도 없이 인내하는데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겨울잠 상태로 머물 수도 있다. 이 겨울잠 상태는 아주 강력한 방어수단처럼 보이지만 무적은 아니다. 바위처럼 꽝꽝 얼어붙은 두꺼비의 피부는 포식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지만 봄날 살짝 해동된 냉동식품이 된 이온 두꺼비는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그러나 이런 포식자들보다 훨씬 현실적인 위협은 역설적으로 이온 두꺼비가 먹을 밥에 의해 죽게 되는 상황이다. 이온 두꺼비가 자는 동안 몸에 수많은 종류의 풀과 이끼가 자라는데 만약 두꺼비 몸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두꺼비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뒤 등에 뿌리 내린 나무를 짊어진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250만 년 전에 트로글포크들은 이 세계선의 동물들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이질적인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다. 그들의 사회는 마치 벌집 사회와 부족 사회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독특한 거품으로 만든 마을에서 산다. 거품은 빙하기의 추운 바람에 쉽게 얼기에 모든 트로글포크는 몸에서 거품을 생성한 뒤 세 갈래로 나뉘는 독특한 조각할 혀로 다듬기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트로글포크 건축 양식은 지역마다 다르며 답은 학습된 행동인 것처럼 보인다. 어린 트로글포크는 부족 연장자들의 조각수를 관찰하며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고 심지어 개선하기도 한다. 그들의 건축 양식에는 실용적인 목적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예술적 표현일 수도 있다. 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친척들의 몸에 있는 거품을 대신 조각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그의 건축 양식만큼이나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우리 세계선의 영장류가 서로의 털을 손질해주며 사회적 유대를 확인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트로글포크는 자고 일어나면 뭉개지는 거품을 매일매일 다시 조각한다. 암컷은 움푹한 거품이 있는 수컷의 등에 최대 5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독립해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유생은 아버지의 등을 타고 다니는데 가장 큰 형이 맨 아래에 있는 상태로 층층이 쌓여 있기도 한다. 먹이를 찾아 헤매던 거품 트로글포크 무리가 악천후를 맞닥뜨리면 마치 장승처럼 켜켜이 쌓이는데 가장 위에 있는 개체는 무리의 다른 개체들이 쉬는 동안 주변의 위협을 경계한다. 특정 트로글포크 공동체는 황야에서 먹이를 찾는 대신에 안락한 둥지에서 곰팡이를 재배한다. 최초의 농경이 시작된 것이다. 네, 이상으로 개구리 세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원장 링크를 첨부해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